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저도 약간 좀 목소리가 좀 그런데 어쨌든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까지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퀴즈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고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이런 얘기 했었죠. 1차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특정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법령에서 정한 땅이나 우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다. 자, 그러면 이 계산 구조나 이런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여러분들 딱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법령에서 정한 토지.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토지라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가 됐었죠. 분리는 제외가 되고 합산과세되는 토지가 이에 해당이 됐었어요. 맞죠? 그러면 이때 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우리가 두 가지 별도 합산이 있었고 종합합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별도 합산은 우리가 영업용 토지,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이 별도 합산이었고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종합합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토지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예, 얘는 주택이 있다가 되겠죠. 주택. 그렇죠? 물론 이제 주택 중에는 포함되는 대상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과세 대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장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았었죠. 별장은 포함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법령에서 정한 임대주택처럼 이렇게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도 우리가 제외가 됐었습니다. 자, 이런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은 우리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과세 기준 현재. 자, 몇 월 며칠 현재요? 6월 1일 현재입니다. 6월 1일 현재 시점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무자 중에서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의 경우에는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얼마죠? 네. 자, 얘는 주택이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6억 원이 되겠죠. 6억 원. 그렇죠? 다만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액에 상관없이 공시가액에 상관없이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만 개인일 때는 우리가 6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자, 종합합산 과세라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 그러면 나대지라든가 아니면은 잡종지라든가 나대지나 잡종지 이런 걸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종합합산 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지하는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종합은 얼마를 초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 자, 얘는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대지나 잡종지가 있다면 이걸 끼리끼리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공시가액에 합해서 우리가 5억 원을 공제해주고 난 금액에 대해서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입비를 곱해주는 거죠. 이 공정시장가입비는 1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다가 이제 세금 요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세금이 있다면 요 세금에서 이미 기납된 세금이 있다면 그 기납된 세금은 차감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자, 얘는 영업용 토지죠. 영업용 토지. 별도 합산 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지하는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80억.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액에 합해서
공시가액의 합해에서 기준금액 얼마를 차감해 주는 거예요? 80억을 차감해 주고 난 거에 1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기가 되는데요. 자, 납기는 매년 우리가 12월 달에 되는데 얘는 12월 우리가 언제요? 1일부터 12월 얘는 15일까지가 됩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일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6일부터 7월 16일, 9월 16일부터 산정을 했는데 얘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업용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은 아예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토지는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데 얘는 공시가액의 합이 건물에 딸린 토지니까 얼마요? 80억을 넘어가면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는 건물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요거는 7월, 요거는 9월 달에 고시가 날라오고 그 다음에 80억을 넘게 되면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납부세액이 얼마를 초과한다면 우리가 분할 납부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예, 2개월이 됩니다. 2개월.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었었죠.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준금액이 출발금액이 250만 원,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분할 납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납부세액의 100분의 우리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20%가 되겠어요. 20%. 그렇죠? 20%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우리가 복습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소득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저희 교재로는 508페이지가 되겠죠. 508페이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그러면 일단은 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한번 제가 칠판에서 가볍게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특징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이라는 말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소득이라는 것은 누구의 소득이냐, 주체가. 얘는 정의를 해보면 소득세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소득세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있다면 그 활동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우리는 소득세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인이 돈을 벌면은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를 내겠죠. 법인은. 네. 그러면 이 개인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개인이 의미하는 말은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될 겁니다. 개인은 납세 의무자가 될 거예요. 납세 의무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 개인에는 우리가 두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거주자 개인도 있고 두 번째는 비거주자 개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거주자라는 사람은 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거주자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다 합산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거주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뭐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요즘 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들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베트남을 갑니다. 그럼 베트남 하노이라든가 뭐
호치민 같은 데 갔는데 뭐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많이 있거든요.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렌트 수익을 얻자. 그래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번 거랑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우리가 신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비과자는 우리나라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죠? 거주자에 해당이 된다. 거주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거주자의 정의는 뭐냐면 거주자의 정의는 얘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주자예요. 그렇죠? 거주자. 그러면 이 거주자가 일정 기간, 이때 일정 기간은 두 번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요 일정 기간 동안, 요걸 우리는 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과세 기간. 이러한 과세 기간 동안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있다. 활동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 자, 예금이나 적금,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임대사업, 그 다음에 직장을 다녀요. 그 다음에 연금 생활을 해요. 그 다음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소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소득이 뭐냐? 이게 바로 이자 소득입니다. 이자 소득.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투자해서 우리가 얻는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배당 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임대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매업도 있을 수 있어요. 임대 사업이나 매매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은 근로소득, 급여소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금 생활자를 위한 연금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시면은 소속 공인 중개사로 활동하시면 이제 근로소득이 생기시는 거고, 아니면 지금도 이제 활동할 수 있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타 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 배당, 임대, 매매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득을 우리가 합산해서 우리가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소득이라고 한다는 거죠. 종합소득. 네,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자, 그러면은 이제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부가방식. 이때 부가방식은 뭐냐면 얘는 신고방식이에요. 신고를 통해서 부과하고, 자, 국세니까 이거는 뭐냐? 얘는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요 주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납세지가 되는 거죠. 주소지가 바로 납세지가 됩니다. 그래서 납세지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소득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대충 이제 개념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둬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둬요. 그러면 퇴직금을 얻겠죠? 그러면 퇴직금을 얻으면 퇴직소득이 되겠죠? 퇴직소득. 그 다음에가, 나중에 이제 뭐 땅을 팔아요. 집을 팔아요. 네. 그러면 그걸 양도소득이다. 양도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양도소득. 네. 그러면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고 퇴사 퇴직금을 받거나 양도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소득이냐? 분류과세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분류과세가 유리한 거냐? 유리하죠. 합산이 안 되는 거니까. 왜냐면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점점 올라가도록 돼 있거든요. 네, 차후에 보겠지만 우리가 종합이 되면 될수록 세금 부담률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세율은 최저
미니멈 6%에서 최고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수준에 따라서 6%대, 10%대, 20%대, 30%대, 40%대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누진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득세 특징을 한번 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소득세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의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얘는 개인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 그래서 우리가 이자부터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그 다음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죠. 네. 그 다음에 양도면 양도소득이 생기는데 얘네들은 별도로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분류과세라고 한다. 그렇죠? 분류과세라고 한다. 이렇게 썼어요. 분류과세. 그 다음에 소득세의 이 개인은 개인 단위 과세라는 말이 있어요. 개인 단위 과세라는 건 뭐냐면 인별로 과세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 남편은 직장을 다녀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부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 거죠. 직장 다니는 남편들의 로망이 이겁니다. 네. 또 돈 잘 버는 중개사. 그러면은 이때 남편의 직장 소득하고 부인의 중개업 소득은 어떻게 그로스에서 합산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합과세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종합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종합과세가 되면 될수록 세금료율이 누진세율로 우리가 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라 하고요. 자, 그러면 직접 부담하고 납부는 직접 세고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거기 그 508페이지 오시면 소득세 의는 뭐라고 됐습니까? 개인이 자, 여러분 개인에는 거기다 메모할까요? 개인에는 누가 있다고요?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게 과세기간이죠? 동안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자, 특징 1번 밑줄 개인주의 과세. 개인주의 과세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부부지간일지라도 인별로 과세한다. 부부 합산이 아니다. 세대별 합산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열거주의다. 열거주의라는 것은 과세 대상이 법에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요런 것만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럼 소득세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자,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자, 이런 소득은 다 합산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료율이 6에서 45%로 되어 있습니다. 6%, 10%, 20%, 30%,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금하고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 나눠서 과세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고납부다. 자, 신고납부. 그럼 신고납부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되면은 활동에서 번 소득이 있다면 이거를 그 다음에 5월달에 우리가 신고하자. 이것을 우리는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확정신고. 5월달에 이것을 신고하는 것을 확정신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과세 방식에 별표시 하시고, 자, 1번 종합과세 밑줄, 2번 분리과세 밑줄, 3번 분리과세 별표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 분리과세라는 단어하고 분류과세가 좀 용어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분류과세는 소득을 말 그대로 나누어서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이 뜻이고, 그 분리과세에다는 이렇게 메모하실까요? 얘는 원천징수. 우리 원천징수 배우셨죠?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걸 원천징수라고 했었죠? 이렇게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이 됩니다.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 자, 그래서 이 분류과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줄 쳐져 있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의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자는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 일을 여러분들이 좀 중개를 좀 체험하고 싶어서
한 뭐 지인 중개사가 있어서 친구. 거기서 그냥 뭐 알바 비슷하게 한 2, 3주 분위기나 좀 보자. 뭐 한 2, 3주 알바한 거예요. 어쨌든 뭐 중개를 그래서 한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 친구분이 야, 뭐 자네 이거 뭐 얼마는 안 되지만 뭐냐 알바비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금 떼고 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알바비를 받으면 중개 알바비를 받으면 세금 내고 클로징 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무슨 5월 달에 신고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떼자마자 신고 의무가 종료되는 그런 과세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얘기합니다. 분리과세. 우리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분리과세라는 단어가 있었죠. 분리과세 토지. 어쨌든 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과세기한은 원칙. 자, 원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자, 거기 메모되어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여러분들 그냥 지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이제 1번이 사망이고 2번이 출국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거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이분이 사망을 한 거예요. 사망. 그럼 사망을 하면은 사망 시점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얻은 소득만 세금을 내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출국을 합니다. 출국. 그럼 출국을 하면 출국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이민갈 요는 시점까지만 납세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납세무자와 납세지. 자, 1번에 거주자 비거주자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거주자 비거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은 국내외 모든 소득을 우리가 신고하는 거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신고한다. 이게 포인트가 됐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C번에 납세지가 있습니다. 자, 납세지에 대한 밑줄. 납세지는 주소지 세무서예요. 주소지 세무서. 그러면 이거를 좀 응용을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 여러분의 주소지는 종로구로 돼 있는 거예요. 종로구. 그런데 투자 물건의 소재지는 해운대로 어디로? 천안으로 얘기할게요. 네, 투자 물건은 뭐냐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오피스텔을 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자 납세지가 취득세는 납세지가 어디가 돼요? 물건의 소재지 천안. 그렇죠? 재산세도 천안. 임대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니까 납세지는 주소지 종로구. 그러면 종로 세무서가 관할이 되겠죠. 종로 세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인경험단체.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도 배우는 건데 비법인이라고 해서 뭐 종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창회를 법인 등기는 내지 않았지만 이렇게 단체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 단체가 어떤 소득 활동을 했다면 세금을 받겠다라는 취지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소득세 흐름을 우리가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소득세는 납세무자를 누구로 한다고요? 개인으로 한다. 그런데 그 개인에는 우리가 누가 있다? 거주와 비거주가 있다. 그래서 거주가 되면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물을 지는 거고 비거주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물을 집니다. 자,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대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5월 달에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은 다 합산해서 과세하되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퇴직금이라든가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 납부는 신고는 우리가 납세지는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로 하겠습니다.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자, 여기 볼까요? 자, 의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개념은 소유권,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에 준하는 권리를 유상으로 이전 행위를 했을 때, 유상이라는 것은 대가를 받는 거죠. 부동산을 팔고 어떤 대가를 받았을 때, 대가를 수령했을 때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분류과세 세목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말 그대로 개인인, 여기 보시면 개인인 거주자 비거주자가 땅을 사서, 집을 사서, 건물을 사서, 그렇죠? 샀는데 여러 가지 교통 호재,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시세가 올라서 오른 시세로 팔았더니 돈을 벌었다더라. 그러면 그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개념을 양도소득세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때 납세무자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가 됐을 때는 얘는 국내에서 얻는 소득과 국외에서 얻는 소득 모두 다 납세물을 지우겠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우리가 국내에서 얻는 소득만 납세물 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갖다가 팔았을 때 대가를 받았을 때 얘는 우발적이고 우리가 비경상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이고 계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냐? 이거는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 그렇죠? 계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은 얘는 사업소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다 파는 소득은 우리가 무슨 소득? 얘는 양도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득은 우리가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얘는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납세문자는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비거주자, 즉 우리나라에서 땅을 팔든 해외에서 뭐 집을 팔든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거주가 됐을 때는. 비거주는 우리나라 것만. 자,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부동산을 자, 양도라는 건 다시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소유권이나 권리를 유상으로 이전해 준 행위라고 했었죠. 자, 땅 팔고 집 파는 것을 양도를 한다. 그 양도했을 때 얻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이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정신고 제도가 있고 확정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예정신고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매매하자마자 신고하는 제도를 예정신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확정신고는 뭐냐면 팔자마자 신고를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5월 달에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우리가 확정신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신고하는 것을 확정신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소득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보시면은 511페이지 한번 보세요. 51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신고 납세 제도가 있죠. 자, 납세 문자 그림이 보이죠. 511페이지에 과세객체. 과세객체는 과세 대상이라 써놓으세요. 과세 대상. 토지 건물 등의 과세 대상을 사실상 양도했을 때. 양도라는 게 뭐라고요? 실제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거. 그러면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 납부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특징을 보시면 기억 밑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밑줄 사업성이 없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만약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사업자 등록을 내서 매매를 업으로 한다. 만약에 매매를 업으로 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집장사, 땅장사 그런 분들이 다 매매업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는 두 번째 줄 열거주의 과세 방식. 열거. 과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거된 것만 과세하겠다. 그거는 차후에 대상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밑줄 개인 단위 과세. 자, 인별 과세입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남편 명의로도 땅이 있고 토지가 있고 부인 명의로도 우리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 거하고 부인 거를 합산합니까? 아니요. 따로따로 정산해서 신고하는 얘기죠. 따로따로. 자,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리을 분류과세다. 예, 얘는 분류과세가 됩니다. 분류과세. 그 다음에가 미음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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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이때 신고납부는 팔자마자 신고하는 것을 예정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신고하는 것을 확정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이 나와 있어요. 과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세 대상 이제 이런 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토지 건물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건물은 주거 용도하고 업무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택이나 상가 건물, 빌딩 다 들어가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다가 이제 별 표시인데요. 자, 여기 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빌려줄 수도 있고 임대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피를 받고 팔았을 때는 양도세 신고를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자, 우리 민법 시간에 다 하나하나 배우겠지만은 가볍게 설명드리면 내 땅 위에다가 이게 건물 같은 거를 세울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지상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전세권도 있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에 대해서 설정되는 권리가 전세권이 되겠죠. 전세권. 그 다음에가 부동산 임차권. 자, 부동산 임차권은 여기에 반드시 등기자가 붙어야 돼요. 등기. 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본 강의 갔을 때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말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은 일반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나 주택에 상환채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 주택 상환채권은 우리가 뭡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땅으로, 집으로 보상받는 걸 말합니다. 자, 채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땅이나 주택으로 보상받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자, 기타의 자산은 뭐냐면 특정 주식, 특정 법인의 주식. 이거는 뭐냐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이거예요.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콘도 회원권을 말합니다. 골프나 콘도 회원권. 그 다음에 사업에 쓰는 자산과 함께. 자, 요거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영업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업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잘 사용하지 않고 얘는 우리가 이제 권리금적 개념이라 권리금 아시죠 여러분들? 상가 권리금. 장사가 잘 돼요. 그럼 거기에 권리금이 있죠. 그러면 그 가게를 만약에 넘기게 되면은 시설 권리금이라고 해서 권리금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보통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권리금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권리가를 갖다가 이제 손님들한테 붙여서 팔게끔 도와주는 거죠. 대신 이거는 사업에 쓰는 자산과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 건물이 있으면은 요 건물에 포함된 영업권이 있다, 권리금이 있다. 그러면 그 권리금을 같이 넘겨서 그 다음에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과 함께라는 단어를 써요. 함께 특별법에 양도하는 이축권. 이축권이라는 것은 얘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출자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장애 양도분,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수익권. 자, 맡겼더니 수익이 나더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고 기타 자산.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요걸 가지고 이제 시험에 자주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요. 그 512페이지에 종류 열거줄이 되어 있죠. 자, 제목 위주로만 밑줄입니다. 토지 밑줄, 니은 건물 밑줄, 디귿별 표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타 자산, A번 별 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란 말 동그라미, 함께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영업권에 대한 써놓으시죠. 영업권에는 뭐라고요? 권리금, 상가 권리금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B,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을 말하죠.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묶으세요. CD에다가 어떻게 묶으시냐. 부동산 CD를 묶으셔서 부동산 과다 소유법인의 주식이다.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과 함께 동그라미 함께 양도는 이주권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부터 이제 신탁 소건이 있는데 이때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고 기타 산 요게 중요하다.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유형을 쭉 늘어놓고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1번 토지, 2번 건물, 3번 지상권, 4번 전세권, 5번 그냥 부동산 임차권. 답은 5번. 왜? 등기자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모델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 부동산과 그에 준하는 권리, 금융자산이 있다. 이 정도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양도의 개념부터 출발해서 또 설명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도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라는 것이 뭔가 이제 요 내용 가지고 가는데요. 우리 양도라는 개념 한번 볼게요. 자, 요 칠판 보세요. 양도. 일단 이 양도라는 단어는 우리 민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민법에. 자, 우리 교재로는 514페이지니까요. 514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설명은 먼저 잘 들으시고 그 필기할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필기하셔도 됩니다. 필기는 딱 필요한 것만 하셔도 돼요. 뭐 다 일일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아셨죠? 어떤 분은 계속 필기만 하실 분이 계세요. 근데 정작 내용은 이해를 못하고 필기만 나중에 한 걸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설명을 잘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양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양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다시요.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행위. 예, 이것을 양도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그런 행위를 양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양도는 우리 민법상으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 양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상 양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 양도라는 것은 이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고 무상 양도는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다음에 대가를 받읍시다. 대가를 수령합시다. 이게 유상양도예요. 유상양도. 네. 그러면 무상양도는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대가 없이 받는 것을 무상양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이것만 해당사항이 있다. 이것만 우리가 해당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내가 대가를 받는 그런 개념을 양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도를 할 때 어떤 걸 양도하느냐? 즉 과세 대상을 양도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과세 대상을 양도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차익이 발생한다면 이 차익을 계산해서 이제 공제 같은 걸 해주고 나서 나온 거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게 바로 양도 소득세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세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의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냐 해당이 되지 않는 거냐 이 개념들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매도 교환 현물출자 대물 변제 수용 부담보증여 양도담보계약은 양도를 보고 변제 충당됐을 때 환지 처분
교환, 지역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 부담부 증여중 채무액 이외의 부분,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자, 다음 중 양도로 보는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매도, 2번 교환, 3번 현물출자, 4번 대물변제, 5번 양도담보. 정답은 5번 양도담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음 중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문제 패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있으니까 교재 한번 볼까요? 양도의 개념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의 밑줄 유상이전. 자, 유상이전에다 메모하세요. 무상이전은 안 들어간다는 거. 무상이전은 안 들어간다는 거. 무상양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무상양도는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말합니다.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유상양도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실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 등록 관계없이 실제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양도 형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1번 매도,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교환입니다. 교환. 자, 교환은 이런 거거든요. 교환 거래가 양도가 될 수 있다? 교환이 뭘까? 자, 우리 실무에서는 실무에서는 우리가 교환이 보통 이게 불황기 때 교환 거래가 많이 일어나요. 불황기 때. 그래서 요 교환 거래는 불황기 때 많이 일어나요. 불황기 때. 불황기 때. 그러면 자, 여기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습니다. 토지.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토지 건물. 네. 그러면 갑이 토지를 넘겨주고 갑이 땅을 넘겨주고 건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을이 건물 넘겨주고 토지를 받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서로. 그렇죠? 땅을 넘겨주고 건물 대가를 받고 건물을 넘겨주고 토지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쌍방 모두 양도로 봅니다. 쌍방 모두 양도로 봐요. 쌍방 모두. 네, 이게 특징입니다. 서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돈은 없고 서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매도가 안 되니까 이런 매물 거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현물 출자가 있습니다. 현물 출자. 현물 출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 단어도 우리 민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좀 말이 어렵죠?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물 출자. 출자라는 단어는 투자를 한다 이런 뜻이죠. 투자. 현물로. 부동산 등의 현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지주의 지주. 지주갑. 지주갑이 있습니다. 지주갑이 있는데 이 지주갑이 주식회사 빵빵개발. 자, 빵빵개발이 있어요. 그러면 요 지주갑이 빵빵개발에다가 토지를 출자하는 거야. 토지를 출자하는 토지. 그럼 토지를 출자하고 그 다음에 지주갑이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린 양도랍니다. 토지를 투자하고 우리가 대가를 받는 거. 이걸 양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요. 지주가. 자, 이 지주분이 예를 들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지를 한 1000평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자체로 팔려고 했더니 값을 많이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동창회 갔더니 동창이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럽니다. 야, 이거 왜 그렇게 농지로 파느냐? 내가 이거 개발해 줄게. 개발해서 나한테 출자해 주면 내가 너한테 주식 지분 줄게. 넌 주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개발해서 개발 이익이 생기면 너 지분이 만약에 70%면 70% 이익을 줄게. 대신 나는 개발에 대한 용역비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30% 가져갈게.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 지주는 그 개발 회사한테 땅을 내놔야 돼요. 땅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주식으로 받아가게끔 하겠다. 그러면 이 지주는
이 개발사한테 농지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느냐? 아니요. 만약에 이분이 8년 작용을 하면 양도세도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개발해서 이익을 더 많이 너한테 주면 될 거 아니냐. 자, 이런 것을 현물 출자합니다. 그러면은 요 지주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대가를 우리가 주식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양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는 손해배상액만큼을 부동산으로 변제를 받는 거. 대물변제는 손해배상액만큼을 부동산으로 변제받는 것을 대물변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물변제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만큼을 부동산으로 변제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공용 수용입니다. 수용. 자, 수용당했다. 그러면 수용이라는 것은 자발적 처분이 아니라 비자발적 처분이에요. 내 땅이 수용당했다. 토지 보상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용은 여러분들이 그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용되었다. 그러면 땅이 수용되면 이제 땅 보상비를 받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해석이요. 그 다음에 6번의 부담부증이요. 별표시 부담부증이요. 네, 부담부증이요. 자,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은 부담부 증여계약했을 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이 아닌 부분은 우리가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가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그러면은 여기는 등장인물이 증여자예요. 증여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증자. 그 다음에 여기 증여가액. 여긴 채무액. 자, 그러면 이때 증여금액이 1억 원. 채무가 4천만 원. 이게 토지예요, 토지. 자, 그러면은 요 1억 원을 증여하기로 했는데 채무액이 4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상 겉으로 보기에는 증여금액이 1억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1억이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1억이다. 근데 채무는 우리가 4천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겉으로 보기엔 증여금액이 1억이 되는데 채무 4천이 껴있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보자 이거죠. 사실관계는. 그럼 사실관계는 뭐냐? 자, 채무액 4천을 우리는 대가로 보겠다는 대가. 왜 대가냐? 수증자가 4천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억짜리 땅에 대해서 4천만 원만큼 지불을 하고 내가 4천만 원만치는 인수를 한 거다. 그러면 순수하게 증여받은 금액은 1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억에서 4천을 뺀 나머지 6천이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6천이 증여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대가로 봐서 그럼 대가를 받은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채무액 상당 부분 요 부분을 우리는 양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 그 외의 부분은 증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요. 부담부 증여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양도로 보자. 다만 그 채무액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여로 본다. 이거예요. 채무액은
양도로 보는데 채무액이 아닌 부분은 증여로 보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배우자라든가 직계존비속,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시 채무액은 모두 증여로 추정하겠습니다.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무리 채무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요 증여자하고 수증자와 관계가 여기가 부자지간이야. 여기가 아버지고 여기가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채무를 인수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많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채무를 의심하겠다는 거야. 채무를 의심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세법은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네. 채무는 과연 어떻게 아들한테 채무를 껴서 주느냐 이거죠. 이거는 거짓말일 것이다. 이 채무는. 그렇죠? 다만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입증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입증 기회를. 그러면 증여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6번에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부담부 중에 별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 시험에 단독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에 의의 있고, 니은의 양도 해당 여부, A번 별 표시, B번 별 표시, C번 별 표시. 예. 그러면 A가 바로 뭐냐면, 요 채무액만큼은 대가다. 채무를 인수한 거니까 이거만큼 땅 넘겨받고 대가 지불한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채무액이 아닌 이 부분은 증여로 본다. 그 다음에 C번은 뭐냐면 자, 밑줄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 이 됐을 때는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 됐을 때는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별표시. 첫 번째가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이 있어요. 이건 또 뭐냐? 자, 말이 어려운데요. 자, 이거는 우리 아까 그 수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개발법, 공법에서 말하는 도시개발법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수용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환지 방식이 있어요. 환지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다. 그러면 이 수용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은 우리가 땅을 넘겨주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토지 보상을 받는 겁니다. 토지 보상. 그다음에 환지는 땅을 교환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토지 보상비를 지주가 받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비자발적 처분이라고 하지만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건 양도가 되는 것이고요. 환지 방식은 땅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교환하는 방식이 되는 건데 이 교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교환을 하는 거예요. 공익사업.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교환 거래는 이건 왜 하는 거냐? 즉 이 땅 개발의 주체인 사람을 사업시행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시행자가 자금이 없는 거예요. 이 보상해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땅을 지주들한테 개발해 드릴게요. 저희가 대신 다른 땅을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환지 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교환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교환 거래가 되면 아까 교환 거래 설명을 드렸다시피 얘는 쌍방 모두 양도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본다고요? 쌍방 모두 양도로 본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뭐냐면 사업 시행자는 보통 지자체가 됩니다. 지자체. 그러면 이 지자체가 양도세를 내라? 지자체보다? 그러면 이거는 환지 개발의 취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돈이 없어가지고 환지를 하는 판인데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환지를 하는 판인데 이거를 양도로 봐서 세금을 매긴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환지 방식의 개발은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거니까 양도로 본다, 보지 말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환지 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그럼 만약에 환지 개발합니다. 환지 개발해요. 네. 환지 개발합니다. 그러면 요 환지 개발했을 때는 이거를 다 100% 환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100% 환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땅을 좀 남겨놓자. 이거를 우리가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남겨둔 땅.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거는 양도로 보지 말자. 저 환지처분 보류지 그 정의 나와 있죠. 그래서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 보상비 대신 땅을 바꿔주는 것이 환지처분. 자, 사업하고 남은 땅을 보류지. 이걸 나중에 이제 그 사업 시행자가 보류지를 가지고 있다가 매각 공고해서 우리가 대금을 받습니다. 그때는 양도로 봐요. 또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보류지로 받은 상태는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지적경계선 변경이죠. 지적경계선. 경계라는 단어가 나와서 경계. 우리 경계 표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경계 표시. 자, 경계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경계선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교환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교환했는데 경계 변경, 그러니까 경계 잘못 표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투자 목적으로 교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 표시가 잘못되어서 그 경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환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말자. 다만 우리가 교환 거래를 했을 때는 우리가 교환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환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분할 전 토지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 전 토지 100분의 20을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얘는 과다한 차이가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다한 차이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러면 근소한 차이 범위 내에서 얘는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담보계약입니다. 양도담보계약. 자, 양도담보. 그 3번에 거기서 그 2번에는 지적 경계선 변경이다 밑줄.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 목적의 교환이 아니라 지적 경계선 변경을 하다 보니까 교환 거래는 양도로 보지 말자. 그 다음에 3번 양도담보 밑줄. 자, 양도담보. 이 양도담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한쪽은 채권자입니다. 한쪽은 채권자. 한쪽은 채권자. 한쪽은 채무자.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출.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부동산이 넘어가고 또 대출이니까 돈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건 양도인 것처럼 봐요. 하지만 우리가 양도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실제로 내 소유권이 넘어가야 돼. 완전히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도담보계약은 말 그대로 잠깐 넘어간 거죠. 잠깐 내 소유권을 맡긴 거지, 채권자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변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담보된 부동산 환원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양도담보계약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죠? 자, 그래서 얘는 키워드가 뭐냐면 사실상 이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상 이전은 아니다. 실제로 넘어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채무를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채무를 실제로 변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변제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담보권 실행이 되는 겁니다. 담보권 실행이 된다는 것은 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건 정상적인 매매가 되는 거죠. 채권 집행을 위한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지문에 그냥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양도담보란 말만 나오면은 이건 양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보다시피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에 만약에 변제에 충당된 때는 이 경우엔 양도다. 즉 이 말은 대출을 갚았다는 거예요? 못 갚았다는 거예요? 대출을 못 갚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양도로 본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516페이지 맨 하단에 3번에 양도담보의 의의가 있고 오른쪽에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되어 있습니다. A, B, C. 자, A, B, C가 양도담보 요건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양도담보 요건이에요. 그래서 A번에 보시면 당사자 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채무자가 원래대로, 그렇죠? 채무자가 대출을 받았지만 원래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원금 이율 등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민법상의 양도담보계약이고, 양도담보계약 특약서를 쓸 때 이 단어를 써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실제 문구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디귿의 양도로 보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지만 변제에 충당된 때는 양도로 본다. 이 말은 대출을 갚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용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용어가 뭐 바로바로 이게 다 귀에 꽂히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단어를 한 번에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혹 이해가 안 된 단어는 안 된 단어로 체크해 놓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양도로 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양도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 이것을 양도로 봅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매도계약이 있다는 거죠. 매도계약. 자, 매매. 교환계약은 서로 우리가 부동산의 물건을 서로 교환거래한 거예요. 그럼 서로 대가를 부동산으로 받았다면 이거는 쌍방 모두 양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현물 출자하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받고 이런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양도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물 변제는 손해배상액만큼, 손해배상 청구한 것만큼 대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양도로 보자. 그 다음에 수용, 비자발적 처분입니다. 이것도 대가를 받는 거죠. 내가 땅이 수용됐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거래는 얘는 부담부죠. 순수한 부담부 증여. 이거는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증여로 보자. 다만 배우자라든가 직계존비 속간의 부담부 증여 거래가 됐을 때는 우리가 모두 증여로 추정한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환지 처분 및 보류 충당. 이거는 우리가 땅을 바꿔주는데 일종의 공익사업. 자, 공익사업을 위한 겁니다.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이 됐을 때는 자,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지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교환거래 쌍방 모두 양도로 보는데 경계선 변경을 위한 불가피한 교환거래가 됐을 때는 양도로 보지 말자. 자, 그러면 분할 전 토지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도로 보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한 차이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중 채무액 이외의 부분, 자,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 이외의 부분은 우리가 증여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 담보 제공이기 때문에 얘는 양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채무를 빚을 갚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양도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양도 유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자,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도 별 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요. 네. 자, 얘는 이제 이런 얘기의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제목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예요.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그래서 취득 시기도 알아야 되고 양도 시기도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보유 기간을 말합니다. 보유 기간. 네. 자, 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 날짜도 알아야 되고 양도 날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보유 기간. 그러면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얘는 뭐가 달라지는 거냐? 일단은 세금 요율이 달라져요.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비과세가 달라집니다. 비과세가. 그다음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져요. 공제. 자, 이런 겁니다. 얘는 세율이 달라지고 비과세가 달라지고 공제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율이 달라지고 비과세가 달라지고 공제가 달라진다. 그래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을 따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느냐? 있었죠. 우리 취득세에서도 있었죠. 취득세에서도. 우리 취득세에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출발해서 60일까지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자. 신고 납부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60일까지. 그러면 이때 그 취득한 날은 우리가 원시 취득일, 두 번째가 승계 취득일, 세 번째가 간주 취득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신고 납부할 때 시점을 따졌던 건데 얘는 양도세는 훨씬 더 폭넓은 개념이 되겠죠. 어떤 이런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비과세 판단도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공제 혜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해서 매도를 하자. 두 번째는 상속을 받아서 매도를 하자. 세 번째는 증여를 받아서 매도를 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수해서 매도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 시점을 취득 날짜, 요 시점을 양도 날짜로 해석해서 이걸 따져보자.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신축하면 신축 인허가를 받고 홍길동명의로 등기를 내는 거다. 그러면 처음으로 등기 내는 것을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이때는 허가일을 시점으로 봐야겠죠. 허가일. 그러면 그 허가일을 우리 건축물의 허가일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이라는 단어를 써줘요. 그 다음에 상속은 이제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 자, 증여는 증여 받은 날. 그 다음 매수 매도했습니다. 매수 매도. 자, 매수 매도. 그럼 매수 매도가 됐으면은 요 시기가 언제냐?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 들어가고 등기 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매수 날하고 등기 날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잔금 날짜가 될 거냐? 등기 날짜가 될 거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둘 중에 빠른 날, 잔금 날짜를 매수 날짜로 봅니다. 그러면은 요 잔금 날짜에 매수된 걸 보고 또 잔금 날짜에 매도된 걸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매수 매도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고 이 시점에 따라서 이런 것이 판단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이번에 일반적인 거래의 원칙은 대금 청산일, 대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대금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대금은 잔금이 되겠죠. 잔금을 치른 날.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만약에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사실상 잔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요.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사실상 잔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금청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등기 접수일이란 말이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 즉 잔금 날짜로 가야 되는데 이 날짜로 가지 않는 경우가 뭐냐? 첫 번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잔금 날짜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잔금 날짜가 확인이 안 된다. 입금이 안 되고 있다. 그랬을 땐 이 날짜를 모르니까 등기 날짜로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2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자. 그러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등기를 한 거예요. 먼저 등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 날짜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가 있습니다. 장기할부 매매. 장기할부라는 것은, 자, 거기다 메모해 주세요. 장기할부라는 것은 뭐냐?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장기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에 등의 동그라미, 인도일에 인의 동그라미, 사용수일에 사의 동그라미, 등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건설일 때는 허가받았을 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았을 때는 사용일, 자, 허가일 기준으로 하는데 허가일을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사용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 증여받은 자산, 상속은 상속 개시, 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날짜를 통해서 뭘 얻는 거냐? 지금 여기도 있지만 이런 날짜를 통해서 아까 분명히 그랬었죠. 이것이 세율에 영향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과세 영향을 주고 공제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요 날짜와 요 날짜를 다 알아야지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원칙이죠. 항상 원칙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칙은 대금을 치른 날이다. 대금은 잔금을 치른 날. 근데 그 잔금 치르기 전에 먼저 등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잔금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날짜로 가자.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특수한 거래는 단순 할부가 아니라 장기일 때는 우리가 아까 여러분 체크하셨죠? 등의 동그라미, 인의 동그라미, 사의 동그라미. 자, 여러 날짜가 있을 때는 빠른 날이 된다는 거. 왜? 과세관청은 빠른 날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기, 인도, 사용, 수익일. 그러면 등인사가 되겠죠? 네. 자가건설은 허가받은 거니까 허가일 기준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무허가잖아. 그럼 무허가를 쓸 수는 있잖아요.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자, 상속은 개시일, 증여는 받은 날.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양도 속세 계산과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재로는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자, 양도소득세 계산이 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계산 아주 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을 얘기를 하기 앞서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양도세는 일단은 양도 유형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일단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양도의 유형에도 해당이 되고 and 과세 대상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양도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계산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양도 차익을 계산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양도 차익. 제일 중요한 게 양도 차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양도 차익을 기반으로 해서
차익을 줄여주는 우리가 규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헤드가 양도 차익입니다. 이걸 잘못 계산해버리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은 자 여기 보시면 양도 차익은 네 일단 시세 차익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사서 팔았을 때 나오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 이거예요. 네, 이것을 양도 차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빼서 차익 계산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때 차익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판금액하고 그에 들어가는 경비를 차감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양도가액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수입이 되겠죠.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지출 경비가 되겠죠. 경비가 됩니다. 지출 경비가 됩니다. 얘가. 그러면 이제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나면 이제 차익이 나오겠죠. 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차익을 구한 다음에 요 차익을 또 줄여주는 조항이 있어요. 얘는 우리가 말 그대로 장기 보유 자산이 됐을 때는 특별히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장기 보유라는 것은 3년 이상의 보유를 말합니다. 3년 이상의 보유를 장기 보유라고 해요. 그러면 특별히 공제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것인데 그러면 특별 공제니까 얘는 양도 차익에다가 일정 프로테이지를 곱해주면은 요 공제율이 나오겠죠. 네, 이것만큼 우리가 줄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기본 공제를 차감시켜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본 공제를. 네. 그러면 이때 기본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만약에 어찌어찌 해서 3년 보유를 못했다. 그러면 이분은 공제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 공제라고 해줍니다. 물론 차후에 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때 기본 공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얘는 250만 원, 연 250만 원 우리가 공제를 해줍니다. 연 250만 원.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일정 세율을 곱해주면은 세금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도 차익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양도 차익 산정을 잘못해버리면 다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도 차익을 이제 산정하는 요령이 중요하고, 이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은 실거래가 방식도 있고 추계 방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거래가 방식하고 추계 방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재 519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들 별 표시가 돼 있어요. 왜 별 표시가 돼 있을까?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원칙은 이제 실거래가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라는 것은 뭘까요? 실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걸 말하는 거죠. 실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하자. 그러면 실제 판매한 금액에서 실제 들어간 경비를 차감을 시켜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판매로 들어온 수익 금액을 말하겠죠. 그러면 들어간 그 경비에는 우리가 실제 취득가액 경비,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의 경비, 양도 직접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취자양이 되겠죠. 취자양이 되겠습니다. 취자양. 네.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의 경비, 양도 직접 비용.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도 차익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양도 차익. 네. 양도 차익.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면 이 필요 경비 항목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을 주고 이제 경비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해석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가고, 만약에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실거래가액을 만약에 확인할 수가 없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몇몇 계약, 그러면 어떤 경우냐? 뭐 계약서를 분실했다거나, 계약서를 분실했다거나, 아니면 증빙을 분실한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계약서를 분실했다거나, 증빙을 분실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추계로 할 수밖에 없다. 추계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추계. 추계가 뭘까요? 추정해서 계산한다 이거죠. 추계, 추정해서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원칙인데 그 실거래가액을 몰랐을 때는 추정해서 계산합시다. 이것을 추계가액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추계는 실지거래가액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기준 금액들을 가지고 따져줍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양도가액이 불분명했을 때는 일단 1순위가 뭐냐?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2순위가 감정가액, 3순위가 기준시가, 매감기로 합니다. 매감기,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 그 다음에 기준시가 이렇게 갑니다. 다만 이제 이 금액들로 가는데 그럼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불명했을 때는. 네, 이랬을 때는 1순위가 매매사례가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감정가액이 되고 3순위가 환산취득가액이 되고 4순위가 기준시가가 됩니다. 해석이요. 자, 그래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좀 특이사항은 뭐냐면 환산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이란 말이에요. 환산취득가액. 그럼 환산취득가액은 어떤 경우냐면 자, 이 얘기입니다. 양도가액은 얼마 알겠다 이거야. 양도가액은 얼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취득가액은 마이너스 취득가액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요 양도 차익을 우리가 계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알고 있고 취득가액을 모른다.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바로 환산가로 가자 이거. 환산가. 환산가로 갑시다. 환산가. 자, 그럼 환산가 공식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 추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520페이지. 자, 520페이지 가보세요. 520페이지. 52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은 자, 박스에 구분.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매매사례, 감정, 기준시가. 자, 매 동그라미, 감 동그라미, 기 동그라미. 취득가액이 불명했을 때는 매 동그라미, 감 동그라미, 환 동그라미, 기 동그라미. 매가 만기. 자, 환산 취득가액은 그 밑에 보시면 매매사례가액의 정의가 있죠. 감정가액. 자, 읽어보시고. 자, 환산 취득가액의 별표시. 요거는 공식을 나중에는 외우셔야 돼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우리 실무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현재 금액이니까 실거래가액을 알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취득가액. 요 취득가액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너무나 오래된 거야. 너무나 오래됐어요. 취득가액은 너무나 오래된 거야. 뭐 십수년 전에 취득이 된 거야. 그래서 금액을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환산합시다. 그러면 이때 환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기준시가라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환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준시가라는 제도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라는 제도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거예요. 국세청에서. 얘는 국세청에서 정한 겁니다. 국세청에서. 그래서 국세청에서 매년마다 고시래요. 매년마다 고시랍니다. 매년마다 고시래요. 그러면 땅값이나 건물 등의 가격을 매년마다 고시합니다. 그러면 그 고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시가 조회를 하고 기준시가 조회를 해서
요 자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환산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양도 당시 균시가는 1억 원으로 환산했고 취득 당시 금액은 우리가 얼마냐? 5천으로 했다 이거예요. 5천으로.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금액을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 그러면 양도 당시 금액 곱하기 2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냐면 1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천이에요. 5천. 네.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그러면 2억에 2분의 1이면 얼마가 돼요? 1억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때는 2억에서 1억을 빼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요 금액이 뭐 기준시가가 4천이라고 만약에 가정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2억 원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천이 되겠죠? 4천. 그러면 얘가 4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0%. 그러면 2억에 40%면 얼마가 돼요? 8천이 되겠네. 8천. 8천.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억에서 요 금액이 이제 환산가액이 8천이 되는 거죠. 8천. 그래서 2억에서 8천을 빼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 공식을 뭐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사례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실지 거래가로 다시 가서 자,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면은 그럼 여기에 이제 필요 경비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해당이 되지 않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제 그게 521, 522, 523이 있는데 먼저 제가 내용 설명을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실지 양도한 금액에서 실지 취득한 금액을 빼주고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 직접 비용을 우리가 빼줍니다. 해석이.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크게 인정되는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경비입니다. 그러면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취득세 비용이 들어갑니다. 취득세와 그에 따르는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가 사업자가 구분 계상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학교 노는 시간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배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만 원이 차후에 시간이 질러서 5만 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퓨처 밸류, 미래 가치를 하고 이거를 PV,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하면 미래 가치, 이쪽으로 환산하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요 차이가 나는 것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하죠. 네, 이 금액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득 과정 중 발생한 소송비, 네, 이것도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인정해 주자. 자,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최대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정상 이자, 이거는 이제 보통 뭐냐면 우리가 취득할 때는 이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부 조건으로 우리가 거래를 합니다. 할부 조건으로. 그럼 할부 조건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약정이자라는 걸 납부할 수가 있잖아요. 약정이자. 그렇죠? 할부 약정이자라는 것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금에다 플러스 이자를 우리가 납부하게 되면 이 이자도 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필요 경비로 기록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나 감가상각비. 자,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든가 감가상각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나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나 감가상각비. 그러면 이거는 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보유할 때 만약에 처리했다. 그러면 양도할 때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유할 때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양도할 때는 경비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유할 때는 인정이 되지만 양도할 때는 할 수가 없죠. 근데 보유할 때는 인정할 수 없다. 넣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차금이나 감가상각비는 보유 시에도 써먹을 수 있고 양도 시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대할 때 경비를 써먹었다면 굳이 중복해서 써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요 지문이 없어요. 요 지문이 만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현재 가치 할인차금이다.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얘는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액. 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얘는 여기 보다시피 당해 양도하는 자산의 내용연수. 내용연수라는 거는 뭐냐면 내용연수라는 것은 그 자산의 수명을 말합니다. 수명. 자산의 수명. 수명이 증가가 되거나 또는 가치가 증대되는 수선비. 우리 수선이라는 단어는 이제 건축법에 나오는데요. 수선을 할 정도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벽 공사를 한다, 외벽 공사한다. 거의 뭐 리모델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뭐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이 수선이 아니라 어떤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킬 만큼.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게 제일 좋은 게 리모델링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파트 리모델링이 뭐 확정됐다, 수선한다. 그러면 막 프랜카드 걸리거든요.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도의 수준으로 뭐 새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실속형 개발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성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상의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은 경비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취득 후 소송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소송비는 취득가액의 부대 경비가 되는 거고, 취득 후 소송비라는 것은 자, 이거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은 양도 직접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직접 비용은 양도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인해서 얘는 우리가 법무적인 비용, 뭐 인직대라든가 아니면 중개 보수라든가 등등등 이런 법무적인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무적인 비용도 들어갑니다. 세무적인 비용. 그럼 세무사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중개 보수라든가 증권거래세라든가 아니면 인지세라든가 계약서 작성비 이런 것들도 양도 직접 비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이제 발행하면 우리가 나중에 주택으로 받는다거나 토지로 받는 거죠. 네, 이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접의 반대말은 뭘까요? 간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간접비라는 것은 뭐냐면 뭐 접대비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양도 관련이 없어요. 네? 양도할 때 무슨 접대입니까? 뭐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 다음에 그 외로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가 되겠습니다. 보유세도 인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상속지연세도 인정이 안 되는데 다만 2월 과세가 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거는 경비 인정을 해주자. 이것은 경비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양도 직접비, 저기가 됐을 때는 간접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료 보시면은 521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시면은 가로 3번에 보시면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그 다음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취득원가에 상당한 금액. 자, A번에 보시면 밑줄 매입가액의 취득세 비용, 매입가액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비용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니은에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줄에 직접 소요되는 소송비 화해비. 예. 이런 소송비가 취득할 때 들어갔다. 앞에 보시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의 약정이자.
약정이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가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2번에다 별 표시해 놓으시고 2번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이거는 문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약정이자는 들어간다고 했는데 뭐라고 되냐면 기억에 자, 밑줄 지연으로 인한 이자다. 그러면 지연이자는 뭐예요? 약정을 해놓고 지연시킨 거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연이자를 낸 건데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경비냐? 아니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구하는 것은 필요 경비를 말하는 거예요. 필요 경비. 필요 경비. 그러면 필요 경비를 말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경비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이 바로 이제 이거죠. 니은하고 디귿이 바로 그건데 니은은 밑줄 현재 가치 아는 차근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디귿의 밑줄이에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밑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현재 가치 아는 차금이나 감가상각비는 이미 보유할 때 써먹었어. 이미 보유할 때. 그럼 양도할 때는 써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기타 경비. 자, 1번의 밑줄 자본적 지출 기억. 기억이 정의죠. 기억이 정의입니다. 자, 기억이 정의예요. 그 해당 자산의 내용 요소 수명을 연장시켜 주거나 아니면 가치를 증대하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디귿에 보시면 용도 변경 개량 비용. 네. 그런 게 수선비라고 봐야죠. 보통 우리가 용도 변경 비용을 하죠. 용도 변경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가 용도를 바꾼다거나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리을의 개발 부담금, 미임의 재건축 부담금. 자, 각종 부담금이에요. 각종 부담금. 그러면 어떤 개발 행위를 했을 때 개발 행위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부담금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 부담금도 경비 인정을 해주자. 이것이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액이 있는데 자, 수익적 지출액은 경비 인정이 안 된다. X라고 해놓으시면 돼요. 수익적 지출액은 경비 인정이 안 된다. 수익적 지출액은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비용이에요.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비용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양도 직접 비용, 직접의 동그라미. 네, 그래서 증권거래세, 신고작성비, 공증비, 명도비. 명도비는 세입자 내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직접의 반대말은 이제 간접 비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적격 증빙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수선비 같은 경우가 들어가요. 수선비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선비 같은 경우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증빙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증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증빙이 없다면 아니면 금융거래 내역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럼 거기 보시면 적격 증빙. 적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적격은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라는 뜻이에요.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을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전표 등을 수치 보관하는 비용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가 다 됐는데 다시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우리는 어디를 하고 했었냐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시세 차익을 말한다. 그러면 이때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내가 판 금액에서 살 때 들어간 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팔아서 들어온 수입을 양도 가액, 그에 따른 경비를 필요 경비를 하는 것인데 요 산정하는 방식이 있죠. 방식은 원칙은 실지 거래가액이 있고 예외가 추계가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은 실제 양도한 금액에서 우리가 그에 전에 들어간 경비를 빼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고 이때 그 필요 경비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빼주는데 실지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경비,
양도 직접 비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자양이라고 얘기해요. 취자양. 네. 그러면 이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경비를 잘못 넣어버리면 차익이 달라지는 거고 여기 보시면 차익이 달라져 버리면 이거 다 공제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양도차익 산정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거래가로 가는데 여기 보다시피 계약서를 분실. 자, 좀 색깔 바꾸겠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한다거나 아니면 증빙을 분실한 거예요. 그럼 증빙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적격 증빙 같은 거, 자본적 지출액이라든가, 적격 증빙 같은 거,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 이런 걸 분실한 거야. 그러면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추계할 수밖에 없다. 즉 추정해서 계산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추계할 때는 우리가 추계 순서가 있다. 그러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1순위는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하고 그 매매 사례가 없으면 감정가로 가고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자. 그럼 얘는 매감기가 되는 거죠. 자, 주변 매매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감정가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기준시가를 보자. 그러면 얘는 국세청 고시가죠. 국세청의 고시가액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자, 주변 매매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감정가액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환산 그 다음에 기준시가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러면 이때 환산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환산가라는 것은 자 이런 개념이다. 양도가액을 알고 있는데 취득가액을 모르겠어. 이것을 환산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환산을 어떻게 할 거냐. 양도금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환산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여기 설명 다 드린 대로 취득과 연계되는 세금 비용, 취득세라든가 등록명세.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이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하시면 그 다음에가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나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자, 현재 가치라는 것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를 뺀 거. 그것이 차금이다. 이건 인정해 준다라고 했었고요. 감가상각비는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에 내가 상가 건물을 샀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상가는 이제 건물 가격이 있고 땅값이 있으면은 땅값은 안 떨어져요. 땅값은 오히려 올라가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것이 감가상각비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필요금이 인정이 되는데 하지만 감가상각비나 현재가치 아는 차금을 임대할 때 경비로 써먹어 버리면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자 같은 경우에도 애당초 판매 약정할 때 할부 조건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우리가 주석돼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전 대리점 가면 여러분들 그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사시면 보통 뭐 6개월 할부하잖아요. 그러면 무이자가 안 되면 이자를 내야겠죠. 그러면 할부금 속에 이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할부금 속에. 자, 그래서 할부금 속에 이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요것도 포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요. 약정이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연체이자라든가 연체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위약금이라든가 차입금이자 대출이자 이런 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위약을 한 거니까 위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체이자나 위약금, 차입금이자 대출이자는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건 뭐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그 비용이 나갔는데 자산의 내용 요소 수명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가치가 증대되는 수선비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해서 경비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의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예, 이것도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비. 그런데 자본적 지출액의 반대말이 있거든요. 자본적 지출의 반대말은 수익적 지출액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페인트 같은 거 칠한다. 도색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도색비용. 이런 도색비용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비용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비용은 양도할 때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쓰는 비용이라든가 인지대라든가 중개보수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접과 반대되는 게 간접비용인데 이 간접비용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접대비라든가 이사비 같은 경우가 다 간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차후에 이제 우리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만 뭐 다음 중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그렇죠? 1번 취득세 경비, 2번 사업자가 구분 계상한 현재 가치 할인 자금, 그렇죠? 3번 약정이자, 그렇죠? 4번 우리가 연체이자, 답은 4번 연체이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계할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도가액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추정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 사례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감정가액이 있는지 보고 기준시가 있는지를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는 매매 사례가 있는지 보고 감정가액이 있는지 보고 환산가액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21페이지 가보시면,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521페이지에 딱 가보시니까, 이번에 결정, 경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신고시, 자, 그 다음에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랐을 때, 이런 말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잖아요.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합니다. 자, 매매 거래를 해요. 그 매매 거래를 하면은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파는 사람을 매도인. 그럼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해요. 매도인, 매수인. 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원칙은 실거래가. 원칙은 실거래가입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를 몰랐을 때는 예외적으로 추계를 하겠다. 이거에 추계를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만 이제 이분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자체는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가 시군구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등기소가 돼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이 있어요. 국세청. 그럼 만약에 이 매도인이 거래를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도 국세청이 이거를 알아서 부가 결정할 수 있냐?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즉, 요 거래 금액을 매수인이 시군구청에서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하면은 요 자료가 국세청 RTMS라는 부동산 관리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전산에 이 전산망에 기록이 됩니다. 전산망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은 이 전산망 등기부 등본상에 거래 금액이 등재가 된다 이거예요. 등재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거래 금액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매도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 금액으로 우리가 고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등기부 기재가액이라고 합니다. 등기부 기재가액. 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등기부 기재가액. 자, 그래서 가로 2번에 결정 경정시 양도가액의 추계 산정은 1번 무신고시. 자,
무신고 시에는 하나, 둘,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신고를 할 자가 같이 읽어보시죠. 신고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은 자 밑줄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금액을 실거래가로 추정 밑줄 쳐놓으세요. 자 이해하시겠죠? 이 흐름을 네 추정할 수 있다. 자 이런 거는 신고가액에 있어서 사실과 다를 때도 마찬가지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세무서장이 얼마든지 등기부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양도차익 산정까지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기보유 투표공제, 뭐 기본공제, 세율, 납세율제까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일단은 양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고 양도에 해당이 된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금융상품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그 대상이 대상이 된다면 제일 먼저 구할 거는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판 금액에서 그 전에 들어간 경비를 빼주는 건데 이 경비를 필요한 경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럼 양도 차익이 나오고 그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자산이 됐을 때는 특별히 공제주자. 그러면 이때 장기라는 것은 3년 이상 보유 자산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제를 받고 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소득 금액에서 최소한의 기본 공제를 빼주자. 연 250만 원 공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 곱하기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공제를 해주자. 그러면 3년 이상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제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공제율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건데 이거는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기법은 실지 거래가액 방식이 있고 추계 방식이 있는데 실거래가를 몰랐을 때는 추계로 한다. 이런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가는 양도가에서 들어간 경비 세 가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추계는 몰랐을 때는 양도가액의 추계 순서는 1순위가 매매 사례, 2순위가 감정, 그 다음에 기준시가. 그 다음에 2순위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는 1순위가 매매 사례, 그 다음에 감정, 환산, 기준시가. 그래서 양도가액을 몰랐을 때는 매감기,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는 매감, 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익 산정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 양도 차익 계산 요령 최대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부터 해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